나는 엄마의 거짓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괴롭힘을 숨겨야 했고 두려움을 극복해낸 시어머니의 놀라운 사연, 용기 있는 할머니.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작은 원룸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부쩍 몸이 약해졌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장을 보러 가는 길도 멀게만 느껴졌다. 지영이는 괜찮대? 순자의 물음에 아들이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네, 엄마. 지영이도 좋다고 했어요. 혼자 계시는 거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안 놓여서요.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알 수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에 섞인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너무 빨리 이어지는 설명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72살, 이제는 정말 혼자 있기가 두려워지는 나이였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 몇 권, 오래된 반지꼬리, 그리고 남편이 즐겨 입던 낡은 스웨터 한 벌. 순자는 작은 캐리어에 소중한 것들을 담으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었다. 아들의 아파트는 신도시에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하얀 벽지,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순자가 살던 오래된 빌라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영이 나와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님 오셨어요. 인사는 짧았다. 악수도 포옹도 없었다. 지영은 순자의 짐을 흘끗 보더니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창고처럼 좁았고 창문도 작았다. 벽 한쪽에는 이미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좁아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지영의 말투는 사무적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이 뒤따라 들어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곧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아들의 손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려 해도 시선을 피했고 대화도 짧게 끝났다. 첫날 저녁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준비한 음식은 대충 만든 티가 역력했다. 김치찌개는 싱거웠고 반찬도 두어 가지뿐이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어머님, 앞으로 집안일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요. 지영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야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도 좀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없을 때는 택배도 받아주셔야 해요. 지영은 마치 가정부에게 일을 시키듯 말했다. 아들은 휴대폰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게 자신이 기대했던 노후의 모습은 아니었다. 밤이 되자 작은 방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방에서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아들의 달래는 듯한 목소리.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왜 물어보지도 않고 모셔온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당신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야. 난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없었어. 순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었다. 하지만 부엌에는 마땅한 재료가 없었다. 냉장고를 열자 지영이 나타났다. 뭐 찾으세요? 아니야, 그냥 아침 준비하려고. 아침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지영의 말투는 단호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지영은 토스트 2장과 우유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게 아침 식사의 전부였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먹어요. 어머님도 적응하셔야 할 거예요. 순자는 딱딱한 토스트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지만 우유를 마시며 겨우 넘겼다. 아들은 이미 출근했고 지영도 곧 나갈 준비를 했다. 어머님, 제가 없는 동안 집 밖에는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 방에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영은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집안을 둘러보았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까지만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아들과 지영만 있을 뿐 순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다. 잠시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지영의 당부가 떠올라 망설여졌다. 결국 작은 방으로 돌아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나 잘 살 수 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이 집에서의 첫 주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순자는 견뎌야 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새벽 4시 순자는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몸부림치다 겨우 일어선 순자는 벽을 짚고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 문이 열렸다. 지영이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왔다. 어머님, 조용히 좀 다니세요.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화장실 가려고.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돌아다니면 우리는 언제 자요?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지영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변기에 앉아 있으니 더욱 서러움이 밀려왔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덩이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아침이 되자 순자는 부엌으로 나갔다. 허리가 아파도 아침 준비는 해야 했다. 지영이 시킨 일이었다. 어제부터 아침은 어머님이 준비해 주세요라는 통보를 받았다. 순자는 느린 동작으로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다. 엄마, 괜찮아?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순자의 굽은 허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조금 아픈 것뿐이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다니까. 순자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프라이팬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고 국자를 저을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왔다. 뭐야, 된장국이 왜 이렇게 짜? 식탁에 앉은 지영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미안해. 된장을 좀 많이 넣었나 봐. 어머님 요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왜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들이 중재하려 했지만 지영은 계속했다. 매일 이런 음식 먹으라고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지영아,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만해. 몸이 안 좋으면 쉬셔야지. 왜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저 회사 가요. 아침은 사 먹을게요. 현관문이 세게 닫혔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순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지영이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한 거야. 알아. 내가 더 잘해야지. 순자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짠 된장국을 마저 먹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었지만 음식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는데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다. 철그럭. 날카로운 소리에 놀란 순자는 서둘러 조각을 주었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반창고를 찾아 서랍을 뒤지다가 지영의 화장품들을 건드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영이 무언가를 가지러 돌아온 것이었다. 뭐 하세요? 반창고 찾으려고. 지영은 순자의 피 묻은 손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시는구나. 접시는 또 왜 깨뜨리신 거예요? 미안해. 실수로. 실수가 너무 잦으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정말 여기서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지영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영은 가방을 들고 다시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방에 계세요. 오후 내내 순자는 작은 방에 갇혀 있었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고 손가락의 상처도 욱신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또 꺼내 들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처음으로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미소가 서글프게 느껴졌다. 저녁 시간, 순자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지영이 배달 음식을 시켜놓았다. 중국집 짜장면이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음식을 먹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자. 허리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영이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쳐다보았다. 병원비는? 내가 낼게. 우리도 대출금 갚아야 하는데? 그래도 엄마 아픈 건 당신 엄마가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가시면 되죠. 순자는 서둘러 말했다. 맞아. 내 연금으로 갈게. 걱정하지 마.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순자는 짜장면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쯤일까? 며느리에게는 무료 가정부,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진통제를 먹었다. 약통을 보니 얼마 남지 않았다. 내일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야 했다.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옆방에서 또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더 격한 것 같았다. 엄마 때문에 우리 사이까지 안 좋아지잖아. 조금만 참아. 나이 드신 분이야. 나이 들었으면 더 조심해야지. 매일 실수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순자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다.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래된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다. 오늘도 지영에게 핀잔을 들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아들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남편이 보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일요일 오전 순자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지영이 외출하기 전 거실이 너무 지저분하니 깨끗이 청소해 놓으세요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허리가 아팠지만 순자는 묵묵히 걸레질을 했다. 그때 실수로 거실 장식장에 있던 화분을 건드렸고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쨍그랑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지영이 뛰어나왔다. 파자마 차림의 지영은 깨진 화분을 보자마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게 뭐예요? 미안해. 실수로. 실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제가 정성스럽게 키운 화분인데.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주우려 했다. 내가 새로 사줄게. 미안해. 새로 사준다고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키운 건데. 지영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지영의 손이 올라갔다. 짝! 따기를 맞은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충격이 더 컸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맞아보는 딱이었다. 그것도 며느리에게. 어머님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실수만 하고 우리 집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지영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 순자는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아들은 깨진 화분과 울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분노한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당신 엄마가 또 사고 쳤어. 내가 아끼는 화분을 깨뜨렸다고. 그래서 엄마를 때린 거야? 때린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아들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괜찮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들이 지영을 돌아보았다. 지영아, 아무리 화가 나도 손찌검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이런 식으로 사고 치는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엄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일부러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 집이 엉망이 되고 있다고요. 부부의 언성이 높아졌다. 순자는 그 사이에서 작아지고 있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앞으로 좀 더 조심해. 지영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순자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때린 며느리가 아니라 맞은 자신에게 조심하라는 아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도 좀 참아. 우리 집 평화를 위해서. 아들의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밖에서는 여전히 부부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순자는 거울을 보았다. 빨갛게 부은 뺨에는 손자국이 선명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는 자신을 자책했다. 화분을 깨뜨린 것도 며느리를 화나게 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다. 실수했다고 때려도 되는 건가? 나이 든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순자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녁 먹어. 아들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제발. 밥은 먹어야지. 배 안 고파. 너희끼리 먹어. 엄마,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아들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 남편이 있었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친구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며느리에게 맞았다고? 아들이 외면했다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다. 새벽녘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지영에게 처음으로 맞았다. 아들은 나를 감싸주지 않았다. 내가 참으라고 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뭘까? 가족일까? 짐일까? 아니면 그저 참고 견뎌야 할 존재일까? 너무 외롭고 무섭다.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펜을 놓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만 순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다.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화장이 너무 두꺼운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순자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다. 지영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엄마. 시어머니요? 힘들죠. 맨날 사고만 치고 어제는 제가 아끼는 화분도 깨뜨렸어요. 지영의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지영의 다음 말에 발걸음이 멈췄다. 손찌검요? 했죠.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지영이 때린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말 안 들으면 더 세게 혼낼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봐주면 안 되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명확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조심스럽게 간을 맞췄다. 어제처럼 실수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병원은 다녀왔어? 응, 약 타왔어. 얼굴은 괜찮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다. 순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님, 안 드세요? 지영이 물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순자에게는 비수처럼 들렸다.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드셔야죠. 약도 드셔야 하고. 지영의 말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묻어 있었다. 순자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의사의 의미심장한 눈빛, 영숙의 걱정,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지영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 나도 말할 용기가 없다. 창피하고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새벽 2시 순자는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꿈에서도 지영이 나타나 자신을 때리고 있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 지영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어머님도 못 주무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술 기운이 느껴졌다. 물 좀 마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는 당황했다. 병원 갔다가 친구를 잠깐 만났어. 친구요? 혹시 우리 집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순자에게 다가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던데요. 우리 집 욕하고 다니셨죠? 아니야, 정말 아니야. 순자가 뒤로 물러났지만 지영은 계속 다가왔다. 그리고 갑자기 순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아! 어머님이 입을 함부로 놀려서 제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지영이 순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순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지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다. 제발, 나 줘. 앞으로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아무도 만나지 말고요. 알았어요? 지영이 순자를 밀쳤다. 순자는 바닥에 넘어졌다. 무릎과 팔꿈치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지영은 순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남편 깨겠네. 순자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지영은 다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빠져 있었고 두피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무릎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으로 상처를 가렸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꽁꽁 싸맸어? 아침 식탁에서 아들이 물었다. 추워서. 여름인데 춥다고? 나이 들면 여름에도 춥단다.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지영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토스트를 먹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순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지영이 갑자기 들어왔다. 어머님, 변기 청소도 제대로 못 하시네요. 다시 할게. 다시 하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죠. 지영이 순자의 등을 밀었다. 순자는 변기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왜 먹어요? 지영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지영은 옆에 서서 지켜보며 계속 잔소리를 했다. 거기 더 문질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답답해. 지영이 순자의 손에서 솔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순자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정신 차리라고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튀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이제 다시 해보세요. 제대로요. 지영이 나가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다. 저녁 순자는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손을 대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다. 얼른 찬물에 손을 담갔지만 물집이 생겼다. 또 무슨 사고예요?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을 좀 대어서. 하루도 사고 없이 못 넘어가시네요. 지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물집을 눌렀다. 아, 이 정도도 못 참으세요? 약해 빠져서. 지영이 비웃으며 나갔다. 순자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다. 고통보다 모멸감이 더 컸다. 밤이 되자 아들이 순자의 방으로 왔다. 엄마, 괜찮아? 응. 지영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희망을 품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많이 힘들어. 엄마가 조금만 더 잘하면 안 될까? 지영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아들은 끝까지 아내 편이었다. 내가 뭘 더 잘해야 하는데? 그냥 실수 좀 덜하고 지영이 말에 대답도 잘하고 나도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우리 집 평화를 위해서 참아줘. 아들이 나가고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영이 들을까봐.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지영에게 맞았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물을 뿌리고 물집을 일부러 눌렀다. 아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다. 지영의 샌드백일 뿐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새벽,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보였다. 저 빛처럼 자신의 삶에도 희망이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어둠 속에 묻혀버릴까? 핸드폰을 꺼내 상담센터 번호를 검색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새벽에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영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멈추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침이 오면 또다시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목요일 오전 순자는 용기를 내어 사회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지영이 회사에 가고 없는 시간을 택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다. 안녕하세요. 노인보호 상담센터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며느리가 저를 때려요. 말을 꺼내자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남에게 털어놓는 진실이었다. 아, 그러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화분 사건, 머리채를 잡힌 일, 물을 뿌린 일까지. 그런데 어르신, 병원 진단서는 있으신가요? 진단서요? 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요. 그게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데. 진단서는 없어요. 병원에 가면 창피해서. 그럼 증거가 있으신가요?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요. 그것도 없어요. 상담사는 잠시 침묵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와의 갈등은 가족 간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수집하시고 심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아드님과 대화를 해보시는 게. 아들은 아내 편이에요. 그래도 가족 간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상담 정도예요. 순자는 실망감에 전화를 끊었다. 결국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증거를 모으라니. 맞으면서 촬영이라도 하란 말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영이 일찍 들어온 것이었다. 순자는 급하게 핸드폰을 숨겼다. 어머님,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그냥 쉬고 있었어. 지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전화하셨죠? 누구한테요? 아니야, 전화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화 기록 확인할 수 있어요. 지영이 순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순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내 폰이야. 왜 이래? 뭘 숨기시길래 그래요? 혹시 나 욕하고 다니셨어요? 지영이 순자의 손목을 비틀었다. 순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핸드폰을 놓았다. 지영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노인보호 상담센터? 여기 왜 전화하신 거예요? 지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어머님이 감히 나를 신고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상담만. 짝! 또다시 뺨을 맞았다. 이번에는 더 세게. 순자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어머님이 날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지영이 소리를 질렀다. 그때 순자는 떨어진 핸드폰을 보았다. 녹음 버튼이 눌러져 있었다. 실수로 눌린 것 같았다. 순자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핸드폰을 품에 안았다. 녹음이 되고 있기를 바라며. 어머님, 앞으로 이상한 데 전화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알았어요? 지영이 위협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순자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다행히 녹음이 되어 있었다. 지영의 고함 소리와 폭행 소리까지.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녹음 파일을 들었다. 선명하게 들리는 지영의 폭언과 폭행 소리. 이제 증거가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걸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순자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방에 작은 캠코더를 숨겨두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카메라를 책장 사이에 숨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토요일 오후 예상대로 지영이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빨래 왜 안 하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또 핑계예요? 매일 아프다고만 하시네. 지영이 순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빨래하러 가요. 지금 당장. 제발 좀 쉬게 해줘. 쉬고 싶으면 양로원에 가세요. 지영이 순자를 밀쳤다. 순자는 일부러 크게 넘어졌다. 카메라가 잘 찍히기를 바라며.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요? 지영이 발로 순자를 툭툭 쳤다. 순자는 아픈 척 신음했다. 일어나요. 연기하지 말고. 지영이 나가고 순자는 카메라를 확인했다. 완벽하게 촬영되어 있었다. 지영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주일 동안 순자는 증거를 모았다. 녹음 파일 5개, 동영상 3개. 지영의 폭언과 폭행이 담긴 확실한 증거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아들을 불렀다.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뭔데?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다. 지영이 자신을 때리는 장면이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일주일 동안 모은 거야. 녹음도 있어.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이걸 왜? 너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때 지영이 거실로 나왔다. 무슨 얘기하세요? 아들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지영아, 이게 뭐야?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어머님이 조작한 거예요. 조작? 이게 조작으로 보여?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다. 당신은 몰라요. 어머님이 평소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부부의 말다툼이 시작됐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처음으로 반격했다. 증거를 모아 아들에게 보여줬다. 아들이 내 편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됐다. 이제 무언가 바뀌기를 바란다. 일요일 아침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다. 아들과 지영은 서로 말도 하지 않았고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어젯밤 부부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아들은 결국 거실에서 잔 것 같았다. 엄마, 잠깐 나와봐. 아들이 순자를 불렀다. 거실 소파에는 지영도 앉아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우리 세 사람이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이 말을 꺼냈다. 지영은 팔짱을 끼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지영이가 엄마한테 사과할 게 있대. 지영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건성으로 하는 사과였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님도 저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몰래 촬영한 거.
뭐? 순자가 놀라서 지영을 바라보았다. 불법 촬영이에요. 제 동의 없이 찍은 거잖아요. 너가 나를 때렸잖아. 그래도 몰래 찍는 건 범죄예요. 저도 어머님을 신고할 수 있어요. 지영의 뻔뻔함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지영아, 그만해. 내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 내가 잘못한 것보다 어머님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 나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뭐 하시려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보낼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순자는 단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받는 사람에는 친척들, 아들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지영의 친구들 번호를 넣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영이 순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전송 버튼을 눌렀다. 보냈어. 이제 다들 알게 될 거야. 지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아, 형님. 네, 맞아요. 지영이가 저를. 순자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지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 너희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영이 아들에게 소리쳤다. 아들의 핸드폰도 울리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들이었다. 김 과장. 아니, 그게 집안 사정이 좀. 체면을 중시하는 아들은 당황스러워했다. 지영의 핸드폰도 쉴 새 없이 울렸다. 언니,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지영이 변명하기 바빴지만 이미 늦었다.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받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지영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아들의 형제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형수,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어머니를 때렸다고? 아들의 남동생이 분노한 표정으로 지영을 쏘아보았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님이 과장한 거예요. 과장? 동영상에 다 나오는데? 아들의 누나도 가세했다. 지영 씨, 아무리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때리면 안 되죠. 언니도 시어머니 모셔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폭력은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친척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영은 궁지에 몰렸다. 아들도 아내를 감싸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지영의 친정 부모까지 왔다. 지영아, 이게 사실이니? 지영의 어머니가 물었다. 지영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의 아버지가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 딸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지영아, 당장 사과해. 지영의 어머니가 딸을 다그쳤다. 지영은 마지못해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다. 아니,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자신의 평판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내 상처가 낫는 건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영은 울면서 일어났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다. 아들이 결정을 내렸다. 지영이랑 나는 별거하기로 했어. 엄마는 계속 여기 있어. 별거? 순자가 놀라서 물었다. 네. 지영이가 친정에 가서 좀 있기로 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짐을 싸서 나갔다. 현관에서 순자와 마주쳤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지영이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다. 순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지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아들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지영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 나도 시간이 필요해.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모든 것을 폭로했다. 지영은 떠났고 아들은 내 편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만은 않다. 가족이 깨진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다. 더 이상 숨기고 참을 수는 없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을 맞았다. 지영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무서워할 사람도 없었다. 부엌에서 느긋하게 아침을 준비하는 순자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자. 허리 치료 제대로 받아야지.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래, 가야지. 그리고 엄마, 경찰서도 가야 해. 순자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경찰서는 왜? 지영이를 정식으로 고소해야 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잖아. 순자는 망설였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꼭 그래야 할까? 엄마가 당한 건 명백한 폭행이야. 처벌받아야 해.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에서 순자는 그동안의 일들을 진술했다. 담당 형사는 증거 자료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가정폭력으로 입건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순자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다. 피해자 보호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요. 네,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지영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전달됐다. 지영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순자와 마주친 지영의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너도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겠지. 조사 과정에서 지영은 끝까지 발뺌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결국 지영은 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순자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노인들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학대이며 가정폭력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순자가 증인석에 섰다. 그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저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했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모욕을 줬어요. 저는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순자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판결이 나왔다. 지영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한 순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법정을 나오는 순자를 기자들이 둘러쌌다. 어르신, 한 말씀 해주세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순자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순자의 사연이 보도됐다. 용기 있는 할머니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자를 응원했다. 한 달 후 순자는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노인들 앞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저도 며느리한테 맡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들이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강연 잘했대. 뉴스에도 나왔어. 그래.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다. 아들아, 나 이제 혼자 살려고 해. 엄마, 여기 있으면 내게 부담이 되잖아. 작은 집 구해서 독립할게.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지영이도 없는데. 아니야.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자유롭게. 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2달 후, 순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남편의 사진을 거실에 걸고 좋아하는 화분들을 베란다에 놓았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순자는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저녁, 순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친다. 더 이상 고통을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자유를 되찾았다. 존엄성을 되찾았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나는 더 강해졌다. 이제 나머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모든 학대받는 노인들이 나처럼 자유를 찾기를 바란다. 해방의 아침은 반드시 온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며느리의 악행.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